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 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됐어요. 바글바글하네요. 네. 충북에 내려가 있었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 오랜만입니다. 오빠 오랜만에 오랜만에 합류하셨고요. 다시 네. 또 뭐 별로 안 사라지겠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저희가 오늘 해볼 얘기는 바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얘기예요. 아직 그 19대 총선이 한참 이렇게 시작 예비 중이어서 많이 국회에서 얘기는 되지 않고 있지만 통과되어야 될 주요 법안들 중에 하나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뭐죠, 정부 씨? 제가 좀 조사를 해와보니까 외우지는 못해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응과 사이버 위기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에. 네, 그래서 또 이게 국정원 법이다, 국정원 그렇죠. 권한 강화법이다, 그렇죠. 또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북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 대북한 용어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정민 씨가 네. 사이버 테러 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우지를 못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2009년에 77 디도스 사이버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2011년에 3.4 디도스 공격 그리고 또 2014년에는 이게 한수원 정보 유출까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 메트로에 대한 서버 해킹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국가 어떤 기관에서 민간 기관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는 주요 국가 기관들이 그 테러라기는 그렇지만 디도스도 당하고 또 해킹도 많이 당했잖아요. 국방부도 털리고 네. 또 막 국회 의원실도 털리고 그랬다고 그렇죠. 해요. 과거에 막 농협도 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2013년에 한번. 네. 네. 그리고 카드 안 돼가지고 그랬던. 네, 2012년이었나요? 2012년에 정말 대대적으로 은행 크게 털리고 SK텔레콤 털리고 떨렸대. 명함도 털리고. 네, 명함도 떨어지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버 테러가 왜 위험한지,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요. 네.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네, 진행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예, 봄날이라서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정민 씨가 소개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미 공격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었죠. 2008년, 9년부터 지난 2012년, 13년, 특히 13년에 3월 10일 같은 경우는 30 이제 디도스 대란이라고 그래서 뭐 농협,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MBC, KBS, YTN까지 다 털렸어요. 또한 2014년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영화 북한이 이제 김정일 암살에 대해서 이제 소니, 인터뷰? 그죠 인터뷰, 소니사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그 이제 어떤 프로토콜 모드를 찾아보니까 북한 소행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한번 봤을 텐데 다이아드 4.0의 파이어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단계 국가적인 어떤 전복 단계 1단계가 철도, 2단계가 통신과 뭐 금융, 3단계가 원자력, 수도, 전기와 같은 이런 국가 공공 기반 인프라 같은 경우가 지금은 거의 이제 정보화, 디지털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전에 2월 달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같이 좀 병행이 되지 않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그 테러 방지법에 속하는 식으로 통과가 됐어야 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 대테러 방지법만 통과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의 대상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고, 그죠? 그죠, 사이버 그렇죠. 방지법의 대상은 북한인 거예요? 북한인 주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외부 세력들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사이버 테러를 이렇게 시도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놀라웠던 사실은 그 북한이 미국이랑 중국에 이어서 규모로만 보면은 해커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돼서 세계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방법에 관해서는 그 북한의 공격이 꼭 북한에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거기에 그렇죠. 있는 지점에서 인터넷 계속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잖아요. 혹시 외부 막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 로그인 시도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올해 초에 바꿨거든요. 그럼 바꾸면은 자동적으로 로그 아웃이 될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 어플이 지워지면서.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고고
이제 전에 쓰던 핸드폰이 통신이 끊기고 여기에 연결이 되면 딱 뜨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바로 받았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저도 대만에서 대만에서 아이디를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니 와. 확인을 해보세요. 바로 오더라고. 정말 신기하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분들의 노고를 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필리핀 여성분들이 자꾸 친구 추가를 해서 아. 거절한 적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저는 아랍 남성들. 아, 네. 저는 미국 여군이 자꾸 맞아요. 결혼하겠다고. 네. 뭐 US 아미 지켜서 네, 맞아요. 네. 저도 요즘 해외 종북의 근거지가 새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미국에서 로그인 시도.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 있구나. 맞아. 근데 이 사이버 테러가 아까 종택 씨가 네. 정민 씨가 말하셨구나. 그 3이라고 했는데 그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시고 탈북민으로 넘어오신 김은강 대표님 말에 의하면은 네. 북한에서 정말 67살쯤 되는 아이들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은 다 맞아요. 이 영재 교육을 받는데요. 사이버 전사로 키워질 수 있게끔 총괄 부서가 정찰총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에서야 뭐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이런 데서 사이버 군사학과 이런 게 그렇지. 생기긴 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국방력에서는 한계가 보여지고 본인들 경제력도 딸리니까 비대칭 전력에 총력을 쏟는 거죠, 그죠? 핵이나 이런 사이버 테러나 특히나 이런 사이버 테러는 저는 이제 은행 털린 것이 엄청나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아마 돈도 많이 빼가지 않았겠느냐. 맞아요. 그죠? 금융 쪽은 네. 특히나.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시하려면 차라리 이런 곳에 제시하는 게 맞지. 네. 오, 다 엉뚱한 털렸을 텐데. 방향으로 네. 아니 네. 저도 그냥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아까 이상혁님께서 그 더 인터뷰 사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미국이 보복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 네네. 북한에 대한 보복 그쵸, 공격. 비공식적으로. 네, 비공식적으로 네. 했었는데 그날 그냥 모 사이트 댓글들이 깨끗해졌다. 그렇죠. 이런 댓글들이 이야기들이- 깨끗해져서 네. 뭔 말이에요? 다음 아고라가 되게 깨끗해졌다고. 네, 댓글들이 깨끗해졌다. 네. 사람들이 그런- 건전한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런 속설이 있었죠. 네, 그런 네. 설들이 풍문이 있죠. 있었죠. 풍문이 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요즘도 그 막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막 국가 원수를 향한 뭐 정부 여당을 향한 비정상적으로 막 비합리적으로 막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댓글들 IP 보면은 다 막 연면 대만 이쪽이더라고요.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 봐. 연변 분들이나 대만 분들이 어떤 네. 그 통일을 대비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 아. 미리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터넷 여론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저 아무래도 조성된 측면이 많죠.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테러가 더 위험한 거는 이게 물질적 테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상하 수도 이런 그렇지. 것들 다 전산 처리하잖아요. 그걸로 뭐 인터넷으로 조작을 하고. 근데 맞아요. 이것이 만약에 해킹이 돼서 터트리면은 서울 한복판에 정말 지진 정도의 그런 그렇죠. 큰 물질적 피해를 날 수도 있다고 직접적 그렇죠. 피해를.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공공 정보가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 터트리고 막 이것만 방지하는 걸로 뭐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진짜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네. 뭐 어나니머스 같은 데서 뭐죠? 우리 민족끼리 그거 한번 털었던 거 빼고는 뭐 우리나라 것도 아닙니다만 북한은 그러니까 계속 더 기고만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견제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이 정도 법이라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센터 하나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받고 이것도 다 카톡 뒤지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얼른 와치앱을 써주시기 우리가 바랍니다. 일반적인 범주에 있는 국민 시민들 같은 경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 뭐 야당의 김모 의원부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어떤 선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얼마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전 정말 궁금한 게 국가에서 내 정보 털었다 이거야 만약에 네. 그 쓸모가 어디 있겠느냐 도대체. 아니 그러게요. 본인들이 그렇게 쓸모가 있으면 알겠는데 뭐 중고등학생들부터 다 자기들 털린다 그러면 하긴 뭐 기본권의 침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일이 우선 없을 뿐더러 그런 인력도 없고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이 네. 이제 규제사항이 있어요. 예방사항,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네.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 그거 더하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발견이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이렇게 되니까 예방법까지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근데 항상 못 믿겠고 불만이 있는 분들은 저것도 거짓말이고 저거는 다 나라에서 하는 수작이니까 우리는 못 믿겠어.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아까 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국민들을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정말 사이버 테러 전사들이 반대쪽에서는 국정원에서 여론 조작한다고 할걸요? 과거에 한겨레에서 뭐 리트윗 뭐 100만 개? 그거 어떤 의원이 뭐 써붙여 이렇게 신문에 갖고 찍었었잖아요. 장하나인가? 맞나? 장하나 맞죠? 장하나 초선 의원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참나. 그리고 법안 내용을 또 보니까 이미 대통령 훈령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그냥 법률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한테 더 권한을 주면서 오히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또 감사팀도 따로 있어요. 네, 보완적인 부분은 많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그렇게 개인정보 털리는 거 싫으시면 구글을 안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을 안 하시고 구글을 안 하시면 절대 털릴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배우자보다 구글이 여러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아요. 가면 갈수록 맞아요. 생기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가. 요즘 스토킹도 다 구글로 하더라고요. 자기 루트가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데 차라리 그거를 겁내야지.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불쌍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댓글에 대해서 솔직히 모든 댓글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모든 댓글이 우리나라 댓글일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 북한 욕과 우리나라 욕의 차이점을 찾아봤어요. 근데 궁금하다. 네. 근데 방송이니까 욕은 좀 그렇다 치고 근데 큰 차이점이 너무 뭐냐면 이미 궁금증을 너무 유발시키는 거. 네,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글로 써주면 안 돼? 여기는 쓸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 욕은 거의 다 뭐 이렇게 명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너 날마다 하는 말 아니야? 날마다 하는 말들이죠. 엄청 자주 하시네. 이런 말들 근데 명사잖아요. 네. 쌍시옷에 북한 욕들은 형용사가 많더라고요. 형용사. 가령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들, 가령 저희 수식어구나. 수식어들 이런 뭐뭐 같은 이런 아. 그러니까 욕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A4 용지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욕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네. 북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근데 댓글 보면은 가끔 욕이 엄청 긴 댓글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욕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가?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저기 게임만 좀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 안부부터 부모님 안부 기본적인 엄청 욕은 그렇지. 한 뭐 2시간 들을 수 있어요. 아, 욕 같은 거 하면.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직 우리 종택 씨가 순박해서 순수해서. 네,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얼마 안 됐죠? 좀 됐지만 얼마 안 되기도 했죠. 이 정도는 나내 기준에서는 안 된 거야. 여명 대표님 초등학교 때 쓰시던 그 정도 욕인데 이게. 네. 저는 6학년 때쯤. 네, 그렇죠. 말띵과 동시에 거의 시작했을 거예요. 아, 거의 태어나면서. 네, 그렇고요. 아무튼 마더텅. 저희가 테러 방지법, 아니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더 자세히 다룰 수 있겠지만 지금 화두에 올라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의 여론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피해를, 인명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테러죠. 네, 테러가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보가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마음. 네. 저희 이게 정민 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인하여 2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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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해요. 자리 조금씩 같이 이용하세요. 이렇게 넓게. 네. 아니 근데 뜬금없는 진행 좋은 것 네 같아. 요즘 총선 되게 점점 갈수록 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조선일보 A3면을 가져온 건데 바로 어제 그 진영 의원의 더민주 행위 확정이 됐어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고요. 여기 김종인 아저씨 계시고 진영 의원님 계십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인데 지금 요번에 공천을 못 받은 분 한 분 계시고 본인의 무언가가 안 맞는데 본인을 더 띄워주는 정당이 있으시니까 옮기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죠. 표정을 복붙인 것 김종인 같아요. 대표와 진영 이제 뭐라 해야 돼? 아직은 현역 후보?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죠, 네. 맞다. 네. 진영 의원님이신 건데 넥타이색도 이- 바뀌셨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넥타이 색깔 바뀐 게 포인트예요. 소름.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서 네임 딴 게 4년 사이에 바뀐 넥타이 색깔. 근데 이 김종인 지금 더민주 비대위원 자리 새누리당의 강령을 2012년에 고쳤죠. 네네. 보수를 뺐나요? 보수라는 단어를 보수-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강령을 근데 이제 그 어떤 임의적인 부분이나 개혁적인 부분을 많이 좀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분들이 좀 많이 반대에 부딪혔었고 당시에 또 비대위원 계셨던 분들도 대다수가 이제 당시 비례대표로 이제 19대 총선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런 결과 때문에 현재 뭐 이상돈 당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가 계시고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의 총수로 계신 상황이죠. 아마 거기 내부에서도 이제 당원 당규가 좀 변경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당원 네. 당규를 바꾸고 계신 네. 경제민주화의 주역이시기도 하잖아요. 완전 주역이죠. 저분께서 이제 119조 2항을 만드는데도 힘을 쏟으셨고 EPL 같아요. 여기 왜? 적용표. 이정년 얼마에 어제 첼시 했던 감독이 오늘 맨유하고. 아, 근데 또 이게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현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초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렇죠. 네. 그랬던 분이 지금 더민주에 가셔서 넥타이 색깔도 당적 바꾸듯이 쉽게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꾸신 거죠. 근데 진짜 전 이제 저런 상황이 통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뭐 김종인 대표님이야 뭐 새누리당 있을 때부터 워낙 진보적 경제 정책을 내세웠고 그러니까 그분 성향은 뭐 그랬으니까 갔겠다 뭐 그리고 그러니 뭐 본인의 임기도 더 연명하고 싶고 막 하고 싶으신 거 뭐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치고 진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삼선했잖아요. 그죠? 한나라당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되게 색깔이 짙으셨던 분이고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초대 장관까지도 하셨고 그러니까 보수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사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상이라는 것이 단순 색깔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으로도 발현되고 그런 그 정책으로 지지자들. 네 지지자들이 그 정책을 보고 따랐던 건데 갑자기 본인이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바꿔버린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정책들은 무엇이며 네. 사실 그 박 장관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친박 의원으로 분류됐다가 돌아선 계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노인연금에 대해서 20만 원 일괄 지급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철회했어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노령 인구에게 힘들다. 20만 원을 주는 건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진영 의원이 그걸 반대하면서 물러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약을 철회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완화해서 표현하면 수정한 거였어요. 네, 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노령연금과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결합을 해서 같이 이제 세원 확보를 하고서는 베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택적 복지로 나아간 개념이었는데 제가 아는 진영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국민 뭐 대의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많이 표방하시듯이 진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양심적인 부분, 도덕적 청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세요. 정치인의 약속 이런 부분이요. 네, 사실 심지어 얼마 전에 더민주 입당 기자회견을 봐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미에 그래도 내가 박근혜 정권과 함께 계속 같이 했는데 이 정부의 성공을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겠다. 양심적으로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도 아마 같이 이제 뭐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부터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 관련된 좌클릭, 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입안을 하면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실효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많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뭐 조경태 의원처럼 애초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애초에 가신 게 아니라 오신 거죠.
공천 이후에 이제 이동하셔서 사선을 하시겠다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분명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진영 의원의 지역구 용산 구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이 당을 바꾼 거가 되네요. 그렇죠. 당연한 말을 한 거지만. 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에 비유해보자면은 첼시 팬들이 첼시 감독을 응원하다가 축구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팀이 있는데 아, 역사상 그쵸. 단 한 번도 서로 1대1 트레이드를 한 적이 없는데 네. 트레이드를 한 거랑 아, 비슷한 비슷한 거죠. 좋은 비유네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건 정치잖아요. 네. 좌우가 극명하게 나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삶의 연명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권이 그냥 다 섞이는 거예요. 생계형 정치인. 좌우도 없고, 좌우가 없다라는 말은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정책을 견제할 수도 없게 되고 다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군주론에도 나온 말인데요.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인데, 네. 그 나라에서 그 완전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의견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통합된 의견으로 가는 쪽을 가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된 망하다. 거래요. 사실 오늘 아침에 VIP께서 주재한 이제 수석 비서관 네. 주재 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지금 우리 시험 기간이라. 정치가 자기 정치만 너무 주도해서 민생 네, 경제가 그렇죠. 올스톱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많이 좀 안타깝긴 해요. 특히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 게 아마 어제 발표가 나서 이해훈 최고한테 진 서초의 조윤선 전 장관께서 아마 용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 아마 네.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조윤선 전 장관과 진영 의원의 또 재미난 한판 승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엔 또 관전평을 하기로 할까요? 아, 한참 총선 철이니까. 꼴 보기가 싫네요, 진짜. 또 어제 또 김종인 대표님은 셀프 공천. 아, 이게 여성이 1번 135799, 남성이 2468 그래도 비례 1번을 본인에게 스스로 부여를 했어요. 네. 나 정치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역시나 네. 역시나. 사실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 가셔서 그 386 운동권 약간 양아치 같은 그런 분들을 막 솎아내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그런 뭔가 정리를 하고 재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될 곳으로 잘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오다 받고 가신 건 아닌가 막 이런. 지금 그래서 셀프 공천 얘기 나오고부터는 새누리당이 휴민트다라는 휴민트. 그냥 본인이 정치하기 편하게끔 당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런 테라포밍의 달인이시네요. 그런 말 세게 하시는 분들 다 내쫓고 하는 거가 본인이 편해지잖아 그러면. 오늘 되게 그 저격수 나 오기 전에 네이버 뉴스 탑을 봤는데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되게 워딩이 센 김종인 대표의 그 기사였어요. 이따위로 대접하는 당에서는 정치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그 이따위 당이 더민주예요? 네, 이따위로 대접하는 당에서는 정치를 근데 못하겠다. 사실 과거 사례를 하나 보면은 이제 야권의 진보당 계열이 연대를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의원님께서 이제 공동 대표를 맡으셨을 때 본인께서 직접 이제 공천을 전두 지휘를 하시고 본인은 17번 거의 이제 당선 밖의 비례를 스스로 이제 셀프 공천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지지를 좀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굉장히 칭찬이나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인상 깊었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자기 밑으로 이제 일렬로 약간 이제 나를 따라와라. 줄 서라. 네, 우리 진영 의원님께서 당을 바꾸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새누리당은 어떤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더민주에서 제가 바라본 바로는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살짝 있어요. 네. 그렇죠. 라인 타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죠. 진짜. 줄타기. 이게 2012년 대선까지는 안 그랬는데 2008년 대선이 거의 그때 당시 한나라당 판이었잖아요. 네. 가장 그 대선 후보 3위였던 손학규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이름이 열린우리당이었나요? 네. 열린우리당 가셔가지고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로 당 대표까지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다 모든 당이 한나라당화 됐다. 네. 얼마나 야당이 못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됐나. 그렇죠. 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로당 시절에 모양이- 통합민주당 아마 대표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맞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저는 그때 경기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때였잖아요. 되게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높다고 들었어요.
공무원으로서 일 잘하시고 정치인으로서의 덕망이 높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야당으로 가버리는 것 바람에 한 번에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정말 많이 좀 아쉬운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당이나 국가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네. 하나의 또 정치 계파의 큰 대장이었던 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정치란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올라가면은 결국 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그 각 붕당 내부에서의 그 절제된 그리고 자정작용이 얼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정작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의원들 섞이고 색깔 없이 되면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조인물이 정대 돼서 씨는- 썩어버리겠죠. 정택 씨는 이 대학생으로서 투표권이 지금 있죠? 있죠, 당연히.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예성이 아닌데.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 아닌가요? 정택 씨가 95년생인데 제가 아. 90년생이고 네. 이제 만 25세가 됐어요. 네. 만 20세부터니까 5살 차이면은 생일이 안 지났으면은 이제 없는 거니까 투표권이. 말이 안 되잖아. 저번에 보궐 누나 나이 되게 선거에는- 많으시네요. 90년생이세요? 역시 나이 되게 많으신. 15년생이면은 선거권 있죠 지금. 있죠. 당연히 있지. 저번에 보궐선거 선거했어요. 당연히 아 있지.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없는데 선거권은 있는 그렇지. 거죠. 투표권. 만 25세 이상인가요? 네네 대통령?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래 대학생으로서 어떤 거야 지금 정치권을 지켜보는 입장이. 일단 그 전체적인 학 캠퍼스 분위기를 전달드리려면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슬픈 네. 현실이죠. 한마디로 이게 슬픈 현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아까 종부 씨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상이 역겨워 보여도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목소리를 결집하고 그렇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을 내고 이게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자기 공천을 못 받았다고 정당을 옮기는 생계형 정치인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나 김재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상에 대해서 되게 구역질이 나요.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분들을 인정해요. 네. 자기 사상과 이념에 있어 투철하잖아요. 여러분 요것만 capture해서 뿌리십시오. 요것만 딱 캡처해서 나중에 이준석 존경합니다 한번 하시죠. 리스펙트 한번.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자면은 저는 그 진영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더민주 행 기자회견에서 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살리기 위해 더민주로 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후진국의 그것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통치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했어. 네, 맞는 그러면은 말이에요. 네. 이번에 또 저희가 총선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대학생들 사이 또 20대, 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예요. 네. 기본소득이 뭔지 종택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기에 먼저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정의는 일단 정의의 출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2006년에 정부에서 의뢰를 맡아서 경상대학교 광노한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잠깐만 경상대학교라고 하면은 네.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르크스 대학원 마르크스 대학원이 있는 네. 경상대학교는 국립인데 마르크스를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네, 나라 돈으로. 네 정치 경제 대학원이고 거기서 코스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연구하는 코스예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일단 광노한 교수님의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일정 기본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이 보장의 대가는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건 거의 다 똑같은데 말 그대로 복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정책적 복지 이거를 취소하고 그 재원으로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다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 그 기본소득 안에서 다 해결하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복지 정책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데 그냥 지금부터 그냥 제 정의를 끝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 이게 참 웃긴 게 근데 네. 이 정의가 2006년에 정부가 의뢰한 내용이지.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네.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정의가 중요하다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럽에서 시작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그 북유럽 국가에서 실험적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칸디나비아 정의는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정의랑 똑같다는 거죠.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북유럽 인구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될걸요? 얼추 비슷해요. 인구가 맞죠. 네. 되게 적은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불로소득은 아닌데 금융 혹은 무역으로 떼돈을 버는 나라들이에요. 중개무역 국가죠. 중개무역하고.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산유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예 우리나라랑 처해진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시행을 하니까 우리나라까지 시행을 하자라는 논의가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종택 씨가 이 원래 정의에 대해 기본소득의 원래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고 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미로 미국도 대선 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싱크탱크에서 이 개념을 막 확산시키면서 정책적으로 반로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어떻게 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네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뭐 노동당이라든가 알바 노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기본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문제점이 어떤 소득의 여부, 그리고 재산의 유무, 그리고 노동을 하고 있는지의 유무, 그리고 노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아무 없이. 관계없이 뭐 100만 원이 됐던 150만 원이 됐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달라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요 자리에 오면서 이제 세종 이제 정부종합청사에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님과 좀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지. 하지만 이제 돌아온 피드백은 현재 아동 학대 관련된 문제로 그쪽에 손쓸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그때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좀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종택 씨가 말씀 잘해주시긴 했는데 네덜란드, 스위스라든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심으로 기존의 복지 국가 형태의 모델을 지향해 왔던 곳에서 계속 실패 사례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 복지의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 이런 부분이 2030년에서 50년이면 모두 이제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각종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5,580원에서 6,03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거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아니라 이 논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논문을 인용드렸잖아요. 이게 논문을 인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부에서 의뢰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엽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자면은 그 기본소득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정의와 그거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큰 배경이 베르너라고 DM 전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자는 한마디로 뭐 복잡하게 따지면 직접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만 따지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맞아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원 마련이겠죠. 근데 재원 마련의 가장 큰 문제가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데 하면은 진짜 최대 19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근데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재원 확보에 대한 이론을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나라 일단 1인당 GNI도 절반이고 하보면은 1인당 한 달에 6만 9천여 그러니까 2006년 기준으로 6만 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만 원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소득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뭐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특정 네. 컨텐츠를 주장하는 우리 보편적 이제 복지주의자 혹은 이상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고민이 관심이 없어요. 없죠. 거기다가 정책을 입법하고 수립하고 현장에 이제 도달되기 위해서는 네, 안정성과 지속성이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원 확보를 어디서 해야 되고 결국 이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자면은 근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성남시의 어떤 청년 배당이라든가 서울시 청년 수당 문제하고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네. 결국. 저 지금- 그런 문제부터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저분들은 논리가 없다라는 거를 이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네. 꿀알바보단 기본소득 써 있잖아요. 한마디로 일하기 싫다. 일 안 해도 돈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또라이 같은 그리고 놈들인 게 사실 정말로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시간이 없으시죠. 그렇죠.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자꾸 네. 이 얘기하면서 말이 이게 과묵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떠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진짜로 저런 근본적 세금을 축내고 갑갑하긴 있는 해요, 사람들이고 사실. 갑갑해요. 네. 정말 모든 수식어 다 붙여서 아까 뭐 북한에 수식어 붙인댔잖아. 네. 뭐 명사든 뭐든 해서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인 게 일하지 않는 자가 무언가를 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도덕성. 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건 도둑놈 심보라고 말씀을 음. 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대, 30대들한테 너무 잘 먹힌다는 거예요. 음. 어딜 가든 저에게 말을 거는 뭐 언니들 또 오빠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상조경제에 돈 쓰는 것만 아껴도 충분히 뭐 무상교육 할 수 있고 무상복지 할 수 있고 기본소득 줄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최근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특정 이게 전문 자격사입니다. 뭐 회계사, 변리사 뭐 이런 전문 자격사 중에 하나인데 말씀은 안 드릴 텐데 거기 사회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장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2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요번에 한 명은 계속해서 이제 정통성이 있던 사람이었고 한 명은 새로 나온 사람인데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젊은 전문 자격사가 있고 나이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있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법인을 만들고 했으니까 이런 거 다 없애고 일거리를 똑같이 나눠주겠다. 사회주의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전문 자격사라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걸 과연 선택을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요번에 그 두 번째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자격사들도 싫은 거예요. 그냥 주는 일거리 그냥 받아서 하면 고정 수입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 누군가는 득을 보겠지만 전체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문 자격사 그 시장이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없고 가격 경쟁이 없는데 누가 더 좋은 상품을 내놓을 테고. 네. 똑같은 이야기죠. 인간의 경쟁성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저에게 이 얘기를 공유해 준 약간은 진보적 경제관을 갖고 있는 선배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길래 아니 일하는데도 돈을 똑같이 주면 누가 일을 하나요? 그러면서 성남시장의 예를 들었어요. 그 20만 원 상품권 주니까 서로 팔거나 뭐 치킨 시켜 먹고 끝이었지 그것이 근로 이역을 고취시키지 않았다고. 막말로 오빠가 지금 일 안 하는데 1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든 내 생활에 100만 원을 맞추겠지? 더 일을 열심히 하겠냐고 하니까 나는 할 것 같은데 명의는 안 할 거니? 그리고 그 치킨을 먹으면서 이재명 시장의 치킨을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그런 진보적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순수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인간 본성 아까 말씀하신 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인간을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랑 그런 분들 진짜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인간 본성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참 중요하고 일단 무엇보다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선 그쪽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죠. 엄청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것도 되게 놀랍긴 하지만 네, 근데 신자유주의적 생각이 아니죠 사실. 신자유주의는 그냥- 이런 거 다 없어야 되는 아 근데 근데 계속 이게 말하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네이밍만 따온 거지 네. 거기에 뭐 최저생계비를 그러니까 높이는 형식으로 따온 이게 거지. 그런 게 이름도 아니죠. 진짜 잘못 붙은 게 소득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득은 뭔가 노동을 지불하든 뭔가를 지불한 다음에 네. 받는 대응으로 받는 게 소득인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불로 일 안 하고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분배예요, 분배. 기본 배급을 받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름도 이렇게 지어놔서 무언가 되게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진짜 그래서 말하기가 별로 싫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을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이 기사에 따르면은 네. 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때 네, 얘기했던 그거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걸 정부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취지예요. 이게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 설명 일단 뭐 좀 일자리 해주세요.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 거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결국 이 얘기가 창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창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창직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업종을 발굴하는데 이제 사회 공공 인프라를 다 쏟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선순환돼야 되거든요. 무언가 인간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발굴하고서는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기계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좀 더 핵심적인 혹은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분야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직업적, 사회, 시장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무상 배급, 무상 복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곤란하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 꼴이 나지 그렇죠. 않을까. 암울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 시행 중인 나라가 있잖아요. 네, 실상을 간략하게 네, 말해주시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필리핀, fin란드, 핀란드. 그다음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지금 논의하고 한창 스위스는 이번 2월에 저번 2월 31일에 국민투표. 국민투표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스위스에서는 좌나 우,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자신은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투표 비율은 6%였고요. 56%는 기본소득제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수표이고요. 이 보도 내용은 일단 인디펜던스지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점은 이 사람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딘만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그 재원 확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거 참 중요한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의 복지 수준이 이걸 대체할 만큼 우리나라 완성돼 있느냐 이건데 이들 나라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막 약간 좌성향인 분들은 되게 발 빠르잖아요. 네, 아마 이 책이 나올 거예요. 곧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상당히 그 피케티 신자본론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뭐 소득과 막 공식 써가면서 그렇게 딱딱딱딱 떨어질 수 있게끔 거짓말로 점철된 책일 텐데 대응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보수 싱크탱크 이런 데서 대응하는 그런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게 막 지금 논의되는 게 뭐 알파고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들이 대체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픽사에서 만든 월2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되게 로봇 좋아하는 나오는. 거네요. 저 좋아하는 거. 그 만화 보시면은 기술이 너무 발전된 거예요. 모든 일을 로봇이 다 대신해 줍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계속 어떤 전동 휠체어 같은 걸 타고 다녀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뭐 본인들이 사랑을 하지도 못해요. 살이 너무 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럼 과연 저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미래를 그리고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과연 하는 건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뭐가 된다 할지언정 인간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강도질을 하려는 저런 분들은 정말 처벌받아야죠. 사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우리 진보계 학자들이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신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정작 본인의 아들, 딸은 이제 외국으로 갔다 오고 혹은 뭐 귀족 노조라든가 굉장히 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을 봤을 때 주장의 어떤 모순이나 이제 반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나 우리 여명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근간에 이런 홍보용 또 이렇게 설득용 이제 책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거에 또 반하는 우리의 또 정립된 논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또 홍보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널리 알려야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잠깐 막 그런 야당 의원들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저는 인기가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구로의 박영선 의원님. 네, 네네. 그 범인주에. 네네. 근데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남편은 음. 미국 국적이며 아들들은 막 국제학교에 그렇지. 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자료화돼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아해야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몇 견의 현장에 도입이 됐었어도 실제 실효성을 거둔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현실이 지옥이 돼가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천국은 울면서 떼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